2026년 2월 20일 금요일 미국 시간으로 오후 3시 정각 워싱턴 DC 연방대법원 건물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전 세계 경제의 운명을 바꿀 판결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는 헌법에 위배됩니다. 바로 그 순간 지구 반대편 한국의 금융가에서는 모니터들이 일제히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초록빛이었죠. 상승을 의미하는 초록빛 말입니다. MSCI 한국 지수가 4.9% 급등했습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도 2%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요. 정말 축하할 일일까요? 정말 이 판결이 한국에게 구원의 소식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트럼프 관세 위헌 판결 이후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에 닥칠 5가지 거대한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투자와 자산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판결은 단기적 호재일 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잠깐, 여러분 중에 그래도 관세가 줄어들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트로이 전쟁 이야기입니다. 10년간 포위담하던 트로이 성. 어느 날 그리스 군대가 갑자기 철수했습니다. 성문 앞에는 거대한 목마 하나만 남겨두고 말이죠. 트로이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났다. 저 목마는 우리의 승리를 기념하는 선물이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여러분도 아시죠? 목마 안에 숨어있던 그리스 병사들이 밤중에 나와서 트로이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지금 한국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선물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 모르거든요. 먼저 이번 판결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4월 15일부터 IEPA라는 법을 근거로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IEPA는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즉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이라는 뜻이에요. 이 법의 핵심은 뭐냐면요,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선포하기만 하면 의회 동의 없이도 경제, 제재나 관세를 마음대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권한이죠. 트럼프는 이 권한을 사용해서 한국에는 자동차의 15%, 철강의 50%, 그리고 추가로 10% 상호 관세를 더 매겼습니다. 중국에는 펜타닐이라는 마약 문제를 이유로 20% 관세를 부과했고요. 유럽에는 디지털세 보복으로 다양한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이 뭐라고 했느냐? 잠깐, 이거 헌법 위반이야.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미국 헌법 제1조 8항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며 외국과의 통상을 규제할 권한을 가진다. 즉, 관세 부과 권한은 원래 의회에 있다는 거죠. 대통령이 아니라요. 그런데 트럼프가 비상사태를 핑계로 이 권한을 빼앗아 쓴 게 위법이라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 가세해서 6대3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위헌 판결이 났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모든 관세가 사라져서 한국은 평화로워질까요? 수출이 늘고 경제가 좋아질까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첫 번째 거대한 변화입니다. 상대적 경쟁력의 역설적 악화가 시작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세라는 건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대적인 경쟁력이 핵심이거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중국의 샤오미가 똑같은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미국에 팔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삼성폰에는 10% 관세, 샤오미 폰에는 20% 관세가 붙어 있었다면 당연히 삼성이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둘 다 5%씩 관세가 줄어들었다고 해보세요. 삼성은 5%, 샤오미는 15%가 됩니다. 여전히 삼성이 유리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격차는 줄어들었어요. 원래 10%포인트 차이였는데 이제는 10%포인트 차이로 줄어든 거죠. 문제는 이번 위헌 판결로 각국이 받은 혜택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가장 적은 혜택을 받았어요.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그동안 트럼프와 착하게 협상을 해서 관세율을 15%로 낮춰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 세계 공통으로 10% 기본 관세가 적용되면서 한국의 관세율은 5%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15%에서 10%로 말이죠. 그런데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에는 펜타닐 관세라는 명목으로
20%의 관세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펜타닐은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밀수되는 마약이에요. 트럼프가 이걸 문제 삼아서 추가 관세를 매겼던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이번 위헌 판결로 함께 무효화됐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IPA법을 근거로 부과됐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중국은 20%에서 10%로 관세가 줄어들면서 10%포인트나 혜택을 받습니다. 5%포인트 혜택 vs 10%포인트 혜택. 중국이 2배나 더 유리해진 거죠. 더 놀라운 건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원래 25% 관세를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멕시코가 USMCA, 즉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도 10%로 줄어들면서 멕시코는 무려 15%포인트나 관세가 감소했습니다. 한국의 3배죠. 캐나다는 어떨까요? 캐나다는 정말 극적입니다. 원래 35%라는 엄청난 관세를 받고 있었거든요. 트럼프가 캐나다를 정말 미워했어요. 특히 저스틴 트루도 총리와 개인적으로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5%에서 10%로 떨어지면서 캐나다는 25%포인트나 관세가 감소했습니다. 한국의 5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 5%포인트 감소, 중국 10%포인트 감소, 멕시코 15%포인트 감소, 캐나다 25%포인트 감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한국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혜택을 본 겁니다. 그동안 착하게 트럼프와 협상해서 관세를 미리 낮춰놨던 게 오히려 독이 된 거예요.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현대차는 작년에 미국 공장 건설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대가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관세가 10%로 떨어졌으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5%포인트 혜택을 본 거죠. 반면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되는 GM이나 포드 차들은 15%포인트 혜택을 받고요. 결국 현대차가 10억 달러나 투자해서 얻은 경쟁 우위가 상당히 줄어든 겁니다. 마치 비싼 돈 주고 VIP석을 예약했는데 갑자기 일반석 가격을 대폭 할인해주는 바람에 VIP의 가치가 떨어진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더욱 억울한 건 이런 일이 벌어진 원인이 일본 때문이라는 겁니다. 일본이 처음에 트럼프와 협상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유럽, 대만까지 모두 이 덫에 빠뜨린 거죠. 마치 학급에서 한 학생이 먼저 선생님께 뇌물을 주기 시작하니까 다른 학생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하게 된 상황과 비슷해요. 그런데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나타나서 뇌물은 리법이야! 라고 선언하니까 뇌물을 준 학생들만 손해보게 된 거죠. 일본, 한국, 유럽, 대만. 이 네 지역이 천문학적인 투자를 약속하며 관세를 낮춰받았는데 이제는 협상 안 한 나라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거대한 변화입니다. 대미 투자 압박이 오히려 더욱 강해질 겁니다. 여러분,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지 아십니까? 3,500억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450조 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실감이 안 나시죠? 3,500억 달러는 한국 정부 예산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서울시 예산으로 치면 10년치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 투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2천억 달러. 두 번째는 MASGA라고 해서 주로 조선업 분야에서 민간 기업들이 투자하는 1,500억 달러입니다. MASGA가 뭐냐면요. Marine and Shipbuilding Alliance의 줄임말이에요. 한국의 조선 기술력을 활용해서 미국의 조선업을 부활시키겠다는 프로젝트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같은 회사들이 미국에 조선소를 짓고 군함부터 LNG 운반선까지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투자 약속을 왜 했느냐는 거예요. 바로 관세를 낮춰달라고 해서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테니까 관세 좀 낮춰주세요 라고 협상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관세 자체가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 약속도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야 맞죠. 하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실제로 트럼프는 위헌 판결이 나자마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번 판결은 매우 실망스럽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매우 강력한 대안이 있다. 나는 이미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바로 행동에 옮겼죠. 무역법 122조를 꺼내들어서 10% 글로벌 관세부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판결이 나온 지 불과 6시간 만의 일이었어요. 벨센트 재무부 장관도 즉시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전체 관세 수입으로 볼 때
동일한 관세 징수 능력을 유지할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관세 수입 규모는 줄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쪽에서 관세가 줄어든 만큼 다른 쪽에서 관세를 더 올리거나 새로운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역법 122조가 영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최장 150일, 즉 5달밖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의회 승인이 쉬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관세 반대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원래 공화당은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정당이었어요. 민주당이 오히려 보호무역을 지지했고요. 그런데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이 구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공화당 내 전통적인 의원들은 우리는 원래 자유무역 정당인데 왜 갑자기 관세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공화당의 중진 의원인 랜드폴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세는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내는 세금이다. 우리가 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트럼프는 어떻게 할까요? 5달 안에 뭔가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각국과의 개별 협상이에요. 그리고 그 협상의 핵심은 바로 투자 확대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정말 곤란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미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는데 트럼프가 그거 말고 더 내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관세는 위법이어도 투자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오히려 더 투자해야 한다 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3월 한미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담 전까지 한국은 대미투자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해요. 현재 목표는 3월 9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본이 또 먼저 나서고 있어요. 일본은 이미 1호 투자 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3월 19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2호 투자 계획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요. 일본이 뭘 약속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반도체 분야에 2천억 달러, 두 번째는 우주항공 분야에 1,000억 달러입니다. 총 3천억 달러네요.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본보다 더 많이 투자하겠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할까요? 문제는 이런 경쟁이 계속될수록 한국만 손해라는 겁니다. 일본이 자꾸 먼저 나서서 기준을 높이니까 다른 나라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마치 경매장에서 누군가 계속 가격을 올리니까 다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더 높은 가격을 부르게 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트럼프가 한국만 골라서 더 압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이 가장 만만하거든요.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미국과 안보 동맹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일본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도 일본을 함부로 압박하기 어려워요. 유럽은 어떨까요? 유럽연합은 경제 규모가 워낙 크고 집단으로 대응할 능력이 있어요.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뭉치면 미국도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대만은 어떨까요? 대만은 중국 견제의 최전선이에요. 미국이 중국과 맞서기 위해서는 대만을 지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대만을 너무 압박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한국은 안보는 중요하지만 일본만큼은 아니고 경제 규모는 크지만 유럽만큼은 아니고 지정학적 가치는 있지만 대만만큼 절박하지는 않아요. 딱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이 가장 압박하기 쉬운 상대일 수 있어요. 한국, 너희가 투자 좀 더 해야겠어. 다른 나라들은 다 하는데 너희만 안 하네? 라고 협박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이미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통상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지금까지 투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약속한 3,500억 달러 중에서 실제로 집행된 건 아직 10%도 안 된다. 물론 이건 당연한 거예요. 10년에 걸쳐서 투자하기로 한 건데 아직 1년도 안 지났거든요. 하지만 트럼프 측에서는 이걸 빌미로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거대한 변화입니다. 무역전쟁 2.0이 본격화됩니다. 여러분, 이번 위헌 판결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트럼프가 정말 무서운 무기들을 아직 숨겨놨거든요. 첫 번째 무기는 무역법 301조입니다. 일명 슈퍼 301조라고 불리죠. 이게 뭐냐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하는 나라에 보복 관세를 매기는 법안이에요. 이 법의 무서운 점은 관세율의 제한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10%든 100%든 1000%든 마음대로 매길 수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 일본 반도체에 100% 관세를 매긴 적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이 자국 기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한국 제품에 100%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거예요. 100% 관세가 뭐냐면요. 원래 1,000만 원짜리 제품이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시장에서 팔 수 없는 수준이죠.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USTR, 즉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먼저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정말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하는지 조사하고 공청회도 열고 여러 부처의 검토도 받아야 해요. 이 과정이 빨라도 10개월, 늦으면 18개월까지도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한테는 5개월밖에 시간이 없어요. 무역법 122조가 5개월 후에 만료되거든요. 그래서 무역법 301조는 당장 쓰기는 어렵고 대신 위험령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슈퍼 301조 발동한다 라고 협박하는 것. 두 번째 무기는 무역확장법 232조입니다. 이건 정말 무서워요.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즉시 발동이 가능하거든요. 조사 기간도 최대 27일이면 충분해요. 미국 상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이 제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라고 판단하면 그냥 바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한국 반도체에 100% 관세를 때리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죠. 그게 바로 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거였어요. 그때는 시장이 무시했어요. 설마 한국 HBM 메모리에 100% 관세를 매기겠어? 그럼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미국 AI 기업들이 더 손해보는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한국 주가가 오히려 올랐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트럼프가 정말 급해졌거든요. 왜 급해졌을까요? 숫자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원래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16%였어요. 실효 관세율이라는 건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물건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번 위헌 판결로 13%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5개월 후에 무역법 122조마저 만료되면 8%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16%에서 8%면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관세 수입도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이는 트럼프의 정치적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관세 정책이 트럼프의 핵심 공약이거든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그 방법은 관세를 통해서 미국 산업을 보호하고 외국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것이다. 이게 트럼프의 기본 철학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끝입니다. 지지층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통령이라고 등을 돌릴 테니까요. 그래서 트럼프는 어떻게든 관세 수입을 다시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관세를 더 뜯어낼까요? 중국을 때릴까요? 중국은 보복할 능력이 있어요. 미국 농산물 수입을 중단시킨다든지 희토류 수출을 금지한다든지 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중국은 이미 다른 근거로 높은 관세를 받고 있어요. 무역법 301조로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평균 20%대 관세를 받고 있거든요. 유럽연합을 때릴까요? 유럽연합도 만만치 않습니다. 집단으로 보복할 능력이 있고 미국 기업들에게도 큰 시장이 테슬라나 구글, 애플 같은 기업들이 유럽에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남은 건 한국, 일본, 대만 같은 나라들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만만한 상대가 한국일 가능성이 있어요.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미국의 최중요 동맹국이에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워요. 대만은 어떨까요? 대만은 지금 중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이 대만까지 압박하면 대만이 중국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한국은 안보 동맹도 중요하지만 일본만큼은 아니고 지정학적 위치도 중요하지만 대만만큼 절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장 만만한 상대가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한국에는 반도체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메모리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거든요. HBM은 High Bandwidth Memory의 줄임말로 AI 칩에 꼭 필요한 부품이에요.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인 H100이나 B200에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의 HBM이 들어갑니다. 이게 없으면 AI 칩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미국이 한국 반도체에 관세를 매기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한테 손해니까요. 한국 HBM에 관세를 매기면 엔비디아 칩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미국 기업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트럼프가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관세와 국가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한국 반도체에 어느 정도 관세를 매길 수도 있어요. 물론 100%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미국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거든요. 하지만 10%나 2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요. 한국이 반도체 기술을 독점해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라고 명분을 만들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이는 국가 안보상 위험하다. 공급원을 다변화해야 한다. 겉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발언 같지만 한국도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HBM 시장에서 한국이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 한국 반도체에 10% 관세가 매겨진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을 이끌어온 두 기업이 동시에 흔들리는 거죠. 네 번째 거대한 변화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극심한 양극화가 시작될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호재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관세와 관련된 좋은 소식이 나올 때마다 한국 주식시장이 크게 반응했거든요. 특히 어떤 종목들이 오를까요? 첫 번째는 자동차 관련 주식들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을 중심으로 큰 반등이 예상돼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이 세 회사가 핵심이죠. 현대차는 그동안 관세 부담 때문에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어요. 작년 초만 해도 주가가 20만 원대였는데 관세 이슈가 불거지면서 10만 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었지만 관세 부담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이번에 관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겁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니까요.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현대차 실적이 좋아지면 현대모비스도 덩달아 좋아져요. 현대오토에버는 어떨까요?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의 IT 자회사예요. 자동차가 점점 스마트카로 바뀌면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특히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주목할 만한 건 현대차 부품 밸류체인 기업들입니다. 커신, 에세, 헤이첼만도 같은 회사들이죠. 이 회사들은 현대차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독자적인 기술력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로봇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화신 같은 경우 원래는 자동차 브레이크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 기술을 응용해서 로봇의 관절이나 구동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현대차의 로봇 사업부와도 협력하고 있고요. SL은 어떨까요? SL은 자동차용 베어링과 조형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기술이 산업용 로봇에도 응용될 수 있거든요. 최근에 실적도 좋게 나왔고요.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대차나 삼성전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저평가를 탈피할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조선 관련 주식들입니다. 특히 LNG 운반선과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받을 것 같아요. 왜 LNG일까요? 바로 대미 투자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분야 중 하나가 바로 LNG 터미널과 LNG 운반선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일까요?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LNG 터미널을 짓고 알래스카에서도 LNG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LNG를 운반할 배가 필요하겠죠. 한국의 조선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LNG 운반선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전 세계 LNG 운반선을 거의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물론이고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도 함께 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회사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LNG 터미널 건설에 필요한 철강제를 공급할 수 있거든요. 한국가스공사도 LNG 도입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부품 회사들로는 성광밴드, 태광 같은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은 LNG 플랜트나 운반선에 들어가는 특수 부품들을 만들거든요. 세 번째는 반도체 관련 주식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주식들이 당분간은 좋을 것 같아요. 왜 반도체가 좋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AI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HBM 메모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HBM 시장 규모가 2023년에는 약 10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2025년에는 30억 달러, 2027년에는 1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요. 3년 만에 10배 성장하는 거죠. 이 시장의 90% 이상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어요. 삼성이 약 60%, SK하이닉스가 약 3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또 한 번 깜짝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오면 HBM을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덩달아 좋아져요. 3월에는 GTC 행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GTC는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의 줄임말로
엔비디아가 매년 개최하는 기술 컨퍼런스예요. 여기서 새로운 AI 칩이나 기술들이 발표되거든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이미 예고했어요. 이번 GTC에서는 세상이 본 적 없는 칩들을 여러 개 공개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새로운 AI 칩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HBM도 필요해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4나 HBM4E 같은 차세대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호재들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졌거든요. 트럼프가 언제 어떤 관세를 매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특히 중소형주들은 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형주들은 그래도 자체적인 방어력이 있어요.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기업들은 설령 관세가 올라가더라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하지만 중소형주들은 다릅니다. 불확실성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은 관세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변수가 있어요.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관세 부담이 줄어들면 한국의 수출이 늘어나서 원화 강세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더 많이 벌어들이니까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대미 투자 때문에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 원화 약세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거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1,300원대로 내려갈지 아니면 1,500원대로 올라갈지 환율 변동은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원화가 강해지면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원화가 약해지면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요. 그래서 투자하실 때 환율 변수를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거대한 변화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 대전환이 가속화될 겁니다. 이번 사건으로 한국 기업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바로 미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미국이 우방국이고 법치국가라고 해도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 수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 거죠.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올인하는 전략을 썼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가장 크고 안정적인 시장이었거든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정치적 리스크도 적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등장해서 하루아침에 관세를 매기거나 투자를 강요할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 다변화가 급속히 진행될 겁니다. 유럽, 동남아, 인도, 남미, 아프리카까지 진출 지역을 넓혀나갈 거예요. 특히 인도 시장이 각광받을 것 같습니다. 인도는 여러 면에서 매력적인 시장이에요. 인구가 14억 명이 넘고 경제 성장률도 연간 7%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도가 중국과 경쟁 관계라는 점이에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인도에 진출하는 걸 미국도 환영해요. 실제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미 인도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어요. 현대자동차는 인도에서 이미 연간 100만 대가 넘는 차를 생산하고 있고 더 확대할 계획이에요. 삼성전자도 인도에 스마트폰 공장을 늘리고 있고 LG전자도 가전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있어요. 포스코도 인도 진출에 적극적이에요. 인도 정부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엄청난 양의 철강이 필요하거든요. 포스코가 인도에 제철소를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거든요. 특히 베트남은 이미 한국 기업들의 주요 생산 기지가 되어 있어요.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스마트폰과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고 LG전자도 가전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단순한 생산 기지를 넘어서 현지 시장 공략에도 나설 겁니다. 베트남의 1인당 GDP가 4,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소비 시장으로서의 매력도 커지고 있거든요. 또 하나의 큰 변화는 공급망 재편입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부품을 조달해서 완제품을 만든 다음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였어요. 이걸 글로벌 밸류 체인, 즉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제는 이 구조를 바꿔야 해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지역으로 공급망을 옮기는 거죠. 이걸 supply chain reshoring 또는 friendshoring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현대차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기존에는 중국에서 배터리를 조달해서 한국에서 전기차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배터리를 조달하려고 해. CATL이나 BYD 같은 중국 배터리 회사 대신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같은 한국 회사 또는 미국의 테슬라나 포드와 합작으로 배터리를 생산하는 거죠.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나 소재를 중국 업체들로부터 조달하던 것을 일본이나 유럽 업체들로 바꾸고 있어요. 물론 비용은 더 많이 들지만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이런 전환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고 품질을 검증하고 계약을 맺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어요. 또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각 나라마다 법규가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소비자 취향도 다르거든요. 마케팅 전략도 새로 세워야 하고 현지 파트너도 찾아야 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변화는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미국 의존도가 낮고 시장이 다변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거예요. 반대로 미국에만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안해서 저평가될 수도 있고요. 자, 지금까지 5가지 거대한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상대적 경쟁력의 역설적 악화. 한국이 생각보다 적은 혜택을 받았고 오히려 중국이나 멕시코가 더 큰 혜택을 받습니다. 둘째, 대미 투자 압박 강화.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추가 투자 압박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무역전쟁 2.0 본격화. 트럼프가 더욱 강력한 무기들을 꺼내들어서 한국을 압박할 겁니다. 넷째, 주식시장 극심한 양극화. 단기적으로는 호재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다섯째, 기업 전략의 대전환.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기업들의 수익 구조가 바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6가지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단기 매매와 장기 투자를 명확히 구분하십시오. 이번 주 주식시장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등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예요. 대부분 일회성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하시려면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10%, 20% 정도 수익이 나면 과감하게 차익을 실현하세요. 더 오를 것 같다고 해서 계속 들고 있으면 나중에 손해볼 수 있어요. 특히 자동차, 조선 관련 주식들은 단기적으로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언제 또 다른 관세를 매길지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 현대차 주식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10% 정도 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가 한국 자동차에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선언하면 바로 다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매매로 접근하는 게 좋겠어요. 빨리 사서 빨리 파는 거죠. 반대로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들도 있어요. 바로 이번 변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어떤 기업들일까요? 첫째, 시장 다변화가 잘 되어 있는 기업들.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지역에서 고르게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이죠. 둘째, 공급망이 안정적인 기업들.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여러 나라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기업들이에요. 셋째, 기술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다른 나라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독자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들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기업이 대표적이에요. LG화학은 배터리 사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생산 기지도 한국, 미국, 유럽, 중국에 고르게 분산되어 있어요. 특정 지역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지역에서 보완할 수 있거든요. 네버나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도 흥미로워요. 이 회사들은 주로 국내 시장에 집중하고 있지만 동남아시아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특히 핀테크 분야에서는 동남아시아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화장품 기업들도 주목할 만해요. K뷰티 열풍을 타고 중국,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 등 전 세계로 진출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장기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들고만 있으면 안 돼요. 상황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 환율 해지를 반드시 고려하십시오. 환율 변동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관세 부담이 줄어들면 원화 강세 요인이지만 대미 투자 때문에 원화 약세 요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 리스크에 대비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달러 자산을 일정 비율 보유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를 달러로 보유하는 겁니다. 달러 예금을 할 수도 있고 달러 ETF를 살 수도 있고 미국 주식을 직접 사는 방법도 있어요. 특히 수출 기업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원화가 강해지면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환차익으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어요. 물론 완벽한 해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리스크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전략, 섹터 로테이션을 활용하십시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망한 섹터가 바뀔 겁니다. 그 변화를 미리 예측해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어떤 섹터가 좋을까요? 자동차 섹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 정도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오래 들고 있지는 마세요. 조선 섹터는 좀 더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NG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고 있고 대미 투자와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다만 주문량 증가가 실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조선업은 주문을 받고 배를 만들어 인도하는데 2년에서 3년이 걸리거든요. 반도체 섹터는 당분간 좋을 것 같습니다. AI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 HBM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다만 트럼프의 추가 관세 리스크는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섹터가 좋을까요? 첫째, 내수 관련 섹터. 미국과의 무역 분쟁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들이에요. 통신, 유통, 금융 같은 섹터들이죠. 둘째, 신재생 에너지 섹터.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태양광, 풍력, 수소 같은 분야가 유망해 보입니다. 셋째, 바이오 헬스 섹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 수요가 늘고 있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바이오 기술의 중요성도 부각되었거든요. 넷째, 게임이나 콘텐츠 섹터. K컬처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특히 동남아시아나 남미 같은 신흥국에서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번째 전략, 불확실성을 기회로 활용하십시오. 불확실성이 클 때가 오히려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예요.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할 때 용기를 내는 사람이 성공하거든요. 특히 지금은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좋은 소식이 나오면 필요 이상으로 오르고 나쁜 소식이 나오면 필요 이상으로 떨어지죠.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파는 전략을 쓸 수 있어요.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 레버리지는 쓰지 마세요. 빚을 내서 투자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둘째, 분산 투자를 하세요.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말고 여러 종목에 나눠서 투자하는 거예요. 설령 한두 종목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만회할 수 있거든요. 셋째, 투자 금액을 조절하세요. 한 번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 말고 분할해서 조금씩 투자하는 거예요. 시장이 더 떨어지면 추가로 사고 오르면 일부를 파는 식으로 운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자하려고 한다면 한 번에 1,000만 원을 투자하지 말고 200만 원씩 5번에 나눠서 투자하는 거예요. 시장 상황을 보면서 타이밍을 조절하는 거죠. 다섯 번째 전략, 정부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십시오. 이번 사건으로 한국 정부도 여러 대응책을 마련할 겁니다. 그중에서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대미 투자 특별법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이나 금융 지원을 해줄 예정이에요. 어떤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까요? LNG, 원자력, 방산, 조선 분야의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 같아요. LNG 관련해서는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GS 에너지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원자력 관련해서는 한국전력,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원자력연료 같은 기업들이 있어요. 방산 분야는 어떨까요?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이에요. 특히 K방산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거든. 조선 분야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핵심이죠. 이런 정책들의 세부 내용을 미리 파악해 두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도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하는 정책들이죠.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나 인도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금융 지원을 해준다든지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전략, 글로벌 투자를 고려하십시오. 이제는 해외 투자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미국 주식. 여전히 세계 최대 시장이고 기술 혁신의 중심지예요. 특히 AI 관련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이 크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죠. 둘째, 중국 주식. 비록 미중 갈등이 있지만 중국 경제 규모는 여전히 크고 성장 잠재력도 있어요. 특히 내수 관련 기업들은 매력적일 수 있어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같은 기업들이죠. 셋째, 인도 주식. 가장 유망한 신흥국 중 하나예요. 인구도 많고 경제 성장률도 높거든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인포시스,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 같은 기업들이 있어요. 넷째, 유럽 주식.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배당 수익률도 높은 편이에요. 네슬레, ASML, 사피, 지멘스 같은 우량 기업들이 많거든요. 다섯째, 일본 주식. 최근에 일본 경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 장비나 소재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도쿄 일렉트론, 시네츠 화학, 소프트뱅크 같은 기업들이죠. 물론 최근 주가 상승률이 가장 좋은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글로벌 자금이 한국으로 몰리고 있으며
거버넌스 개선과 유동성 증가가 뒷받침하기 때문이죠. 미장보다는 국장에 거는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해외 투자에는 환율 리스크가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분산 투자 효과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관세 위헌 판결은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에 좋은 소식 같습니다.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오르고 수출 기업들이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더욱 강력한 무기들을 꺼내들어서 한국을 압박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바로 한 나라, 한 시장, 한 종목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관계라고 해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시고 리스크를 분산시키시고 항상 플랜 B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시대입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투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있어요. 좋은 자산을 싼 가격에 사서 비싸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리고 절대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는 지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원칙만 지키신다면 어떤 변화가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위기 뒤에는 반드시 기회가 따라와요. 그 기회를 잡을 준비를 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와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용하고 실용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